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조금 쉬었습니다. 여러분 부루마블 게임 아시죠? 그 나라 사고 건물 짓는 게임 있잖아요. 어제 7살 난 제 아들이랑 아들 친구들이랑 이 부루마블 게임을 했는데요. 아이들에게 경제 개념 심어주겠다고 덧셈 뺄셈도 못하는 애를 데리고 하다가요. 지금 제 목소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임계 상태란 사소한 원인에도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해 격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을 말하는데 제가 지금 딱 그 꼴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세상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편안하게 지나칠 수도 있는 상황에 예민하게 굴 때, 대충 넘겨도 되는 일에 목숨을 걸 때 무리수를 두게 되고 꼭 후회를 하게 되죠. 의외로 세상을 흔든 전쟁, 주식 대폭락 이런 것들이요, 임계 상태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네요. 가장 피곤한 목요일 오후 조금은 가볍게 보내시길 바라며 2019년 5월 2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는 이맘때 나뭇잎색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완전 초록색이 되기 전에 연두빛이 생명력이 느껴져서 참 좋던데요. 그래서 5월에 어린이날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갈수록 숫자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청소년 인구 9세부터 24세는 876만 5천 명으로 1982년 정점을 찍은 후 37년째 내리막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감소, 인구 절벽, 인구 소멸, 하루 이틀 들어온 이야기는 아니죠. 대한민국 최고의 인구 박사 조영태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구 박사 맞죠? 네, 인구학 박사가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인구학 박사는 별로 안 웃긴데 인구 네, 박사는 좀 웃기네요. 그렇죠? 예,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교수님 오시면 꼭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그 요즘 인기를 끄는 영화 어벤져스. 네네. 이거 일단은 지금 그 스포하면 큰일 나고요. 네. 일단 그 줄거리가 그 영화가 우주의 질서를 위해서 각 행성의 인구를 반을 남기고 다 죽인다는 네네. 내용이래요. 그렇죠. 예. 이 내용을 그 인구 박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인구학에서 그 인구학적인 모티브를 가지고 나온 영화들이 되게 많아요. 네. 이번에 어벤져스도 있지만 예전에는 킹스맨도 그랬고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설국열차도 그랬고. 맞아요. 예, 그 다음에 또 그 007 시리즈도 보면은 어떤 미친개가 나와가지고 인구를 죽입니다. 네. 근데 그 죽이려는 이유가 지구를 살리기 위함이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문제가 생겨서. 사실은 인구학에서는요, 인구학도 비슷한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인구를 조절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태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가족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방법도 물론 다르지만 네네. 문제 의식도 다른 거예요. 이 영화들은 어쨌건 인구가 많으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지금 현실은 인구 없다고 난리잖아요. 그거는 국가마다 굉장히 상황이 다릅니다. 당장 국가마다. 우리나라도 네. 1990년대까지는 가족 계획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인구를 억제하려고 했고 지금은 또 상황이 확 바뀌어가지고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인구는 이제 조절을 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길 텐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네. 생긴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 국가에 따라 다르다는 건 인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네. 국가에 따라 또 시대에 따라 네.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이 다르다는 얘기네요. 그럴 수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학이 사실 제일 먼저 시작된 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멜서스라고. 이건 저도 들어봤습니다. 예, 영국의 인구학자, 인구학의 창시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분이 17세기 말, 18세기 말이죠. 18세기 말에 그 인구론이라는 이제 책을 씁니다. 네. 그 책에서 이야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인구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 먹고 사는 거는 자원이잖아요. 자원의 양은 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사람이 많아지면은 이제 서로 싸워야 되니까 그러니 인구라는 거는 조절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양에 가장 맞게 인구가 조절됐을 때 그거를 추구하는 게 인구학이라는 학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줄여가는 걸 얘기를 할 거고 너무 적은 경우에는 좀 더 많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네. 그 학문의 시작이 1798년이더라고요. 네, 저도 맞습니다. 찾아봤어요. 네. 그러면 2019년 지금도 이 멜서스의 이 이론이 유효합니까? 아주 유효합니다. 아주 유효합니까? 예, 그러니까 조정을 해야 한다. 그렇죠. 조정이 필요하고 네.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밸런스를 맞춰야 한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인구가 많아지면 안 되는데 네. 또 너무 적어도 안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접점이 어디냐? 그렇죠. 그 자원의 양하고 인구의 양하고 그거는 찾아가기가 매우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원은 정해져 있는 게 또 아니거든요. 과거에는 자원이라는 게 우리 그냥 영토 안에 다 있는 거 언제나 매년 나왔던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자원은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사람 자체가 자원이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18세기에는 이제 영국뿐만 아니라 서구의 열강들이 해외로 막 진출해서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영토가 넓어지면서 식민지 개척하면서 영토가 넓어지면서 사람이 더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시대와 정말로 상황에 따라서 그 접점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접점과 방법을 찾는 게 인구학의 아주 핵심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2019년 지금 대한민국의 접점이 무엇인지 일단 그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인구가 적당한 겁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적정 인구라는 걸 아직 찾기는 힘든데 네. 그냥 경제적인 상황이 사람들한테는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경제가 계속 성장할 때는 더 많은 인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거고요. 네. 경제가 성장을 이제 정체를 하면은 이제는 됐나 보다 인구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인구가 총량이 아니고요. 어떤 연령층으로 어디에 분포되어 있느냐도 또 중요합니다. 세대. 그래서 우리가 네. 인구 이야기할 때 이 출산율이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가 결국에는 올해의 경제가 아니라 네. 이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나중에 경제의 주체가 되었을 때의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인구학은 결국엔 미래와 또 맞닿아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현재 대한민국 인구수가 5,170만 9,098명이에요. 네. 아주 자세히 나오더라고요. 이게 네. 그 출생아 등록한 네, 그거는 이제 중위 연령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평균 연령이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네. 뭐냐면 인구는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확하게 나올 수는 네. 사실은 없어요. 네. 추계된 거예요. 아. 예, 추계된 건데 우리나라의 그 지금 말씀하신 인구의 크기는 외국인이 다 포함이 된 거고요. 만일에 한국에 거주하는 내국인만을 치면 올해가 인구는 최고점입니다. 잠깐만요. 네. 이 숫자가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영토에 사는 모든 사람을 그렇죠. 말하는 거예요. 네. 한국 국적만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 그러셨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내국인 최저다. 최고가 지금 최고라고요? 올해의 우리나라의 인구입니다. 그게 숫자가 얼마냐면은 5,001만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구 절벽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그 출산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향후 앞으로 인구가 절벽이 될 거다.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인구 절벽이라는 표현은 네.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우리 보통 이제 생산 가능 연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15세에서 64세까지의 연령인데 이 연령대에 있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점서부터를 우리는 인구 절벽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5세에서 64세까지에 있는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인구 절벽으로 접어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태어나는 아이들 이 경우에는 앞으로 얘네들이 한 25년 정도 지나면 이제 노동시장에 들어올 거잖아요. 네. 그럼 그때가 되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지금 태어난 아이들에 의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또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서 인구 절벽이 온 거는 지금의 저출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미 약 한 20년 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일이에요. 그러면 20년 전에는 교수님 인구 박사 아니셨습니까? 그때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이거 네. 예측 못 하셨어요? 그러게 죄송합니다. 그때 대학생 때니까 책임을 묻지 네. 않겠습니다. 네. 그때 전공하셨던 분들은 이런 걸 예측 못 하셨을까요? 20년 전이면
더 많이 낳으라고 할 때였나요? 그때는 그때 적게 낳으라고 할 때였죠. 우리나라가 96년까지 가족 계획을 했었거든요. 예측 못했네요. 예측을 못한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희 학교에서 네. 우리 대학원생들 데리고 수업을 했는데 그 수업에서 그 얘기가 똑같이 나온 거예요. 도대체 1990년대에 그럼 몰랐냐? 네. 사실은 알았을 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시에 학계 출산율이라는 게 여성이 이제 평생을 살면서 몇 명의 아이를 낳느냐인데 그 당시에 1.6이었어요. 네. 그럼 남자의 반, 여자의 반이면 0.8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굉장히 남아선호 사상이 아주 팽배했을 때였어요. 딸이 100명이 나오면 아들이 116명이 나왔습니다. 그럼 절반이 여자아이고 절반이 남자아이가 아니라 남자아이가 더 많이 나왔고 실제 여자가 적게 나왔잖아요. 그거를 감안하면 이미 1990년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이요. 그거를 감안하면 1.3 정도가 되는데 네. 1.3이면 이미 그때부터 초저출산이었습니다. 근데 왜 아무도 그거를 생각을 안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년 후를 예측하는 건 맞습니까? 지금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이 네. 우리 20년 후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지금 우리는 인구학이라는 학문은 네. 20년 후를 준비하는 그런 그러니까 학문이죠. 지금 우리의 예측이 20년 후에 맞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20년 후에 확인해보고 교수님한테 여쭤볼 네. 거예요. 네. 분명히 인구 준다 그랬는데 인구 늘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순 없어요, 지금? 지금 인구가 늘 수 있는 방법은 갑자기 외국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도 우리가 조금 이따 해보고요. 네. 아까 전에 인구가 많은 게 좋냐 적은 게 좋냐 그건 나라마다 상황마다 다르다고 하셨는데 네.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제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 중에 하나가 중국인데 네. 중국 인구수가 예상보다 5년 빠른 2023년에 정점을 찍고 감소할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세계 1위 인구 대국인 중국도 출산율 하락에 따라 인구 감소를 걱정하고 있으면 네.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건데 네네. 그렇다면 생산 가능 인구가 다 낮아지는 거니까 네. 거기에 맞게 산업이 다 재편되니까 네. 인구가 적어지는 게 그렇게 나쁜 일만은 아니지 않나. 그럼요. 인구의 네. 크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사실은 인구의 연령 구조라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네. 우리나라도 5천만이 갑자기 4천만이 돼서 3천만이 되고 이런 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가 인구라는 거를 이렇게 우리는 계속 인구가 커왔잖아요. 네네. 그것도 일하는 사람이 커왔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회적인 제도와 문화가 거기에 맞춰서 돼 있는데 이게 천천히 줄어들면은 우리는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거 다 바꿔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문제는 천천히 안 줄고요. 갑자기 급격하게 주는 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태어난 아이의 숫자를 말씀드리면 제가 1972년생인데 네. 제가 100만 명 태어났고요. 네. 그다음에 1982년 82년생 접니다. 김지영하는 네. 우리 PD님께서 한 86만 명 태어났습니다. 네. 그때. 그다음에 90년생이 갑자기 좀 줄어가지고 8만 명 태어났고요. 그러다가 94년생 정도 돼서 다시 75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2002년생이 48만 명. 그다음에 작년에 32만 명 태어났습니다. 그러네요. 올해 30만 명 나올 거예요. 내년에 놀라지 마세요. 내년에 29만 명 나올 가능성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프로 만들면 정말 아주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이유가 굉장히 많을 텐데 제가 보는 이유는 이게 결국에는 사람들의 본능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생존 본능하고 자기 재생산의 본능이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재생산의 본능이 발현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모든 곤충이나 동물도 마찬가지인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너무 종족이 빨리 번식돼가지고 그 밀도가 너무 높아집니다. 밀도가 높아지면 서로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 생존이 더 중요해져요. 아하. 그런데 사람도 우리 마찬가지인데 지금 청년들의 모습이 밀도가 굉장히 높아진 거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어서 밀도가 높아지면 서로 경쟁합니다. 그럼 심리적인 밀도가 또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의 모습이 나의 생존이 재생산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살아야 맞습니다. 내 후손도 만들든지 말든지 할 텐데 그렇죠. 지금 내가 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그래서 3포 세대도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과거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기성세대들 뭐 저희 연령대나 저 윗세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청년들이 요즘에 말이야 너무 살기 편해가지고 출산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이런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살기 편했던 사람들은 기성세대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1990년에요. 그 당시에 100만 명이 이제 대학 들어갈 나이가 됐는데 실제 대학을 들어간 사람은 한 30만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위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그 위 연령대는 많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대학만 나오면 무조건 성공이었습니다. 맞아요. 지금은 지금의 30대 아이들이 뭐 한 70여만 명 되는데 걔네들이 80%가 대학을 나왔고요. 그 위에 대학 나온 사람이 넘치고 넘쳐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나와서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건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교수님하고 저하고 10살 차이 나는데 교수님 저보다 훨씬 편하셨고요. 네. 죄송합니다. 저보다 제가 그러니까 교수님 세대에 태어났으면 저도 교수 될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그렇죠. 경쟁을 뚫고. 이미 학장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보다 또 10살 어린 후배들에 비하면 저는 또 편한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참 후배들한테 미안한 점도 있고 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잘 살아야 하는 부채의식을 갖고 있는 것도 있는 거고요. 그럼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정책들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떠세요? 이번 정부 들어서 이런 저출산 정책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저는 사실은 기대를 조금 많이 했었습니다. 지난 네. 정부에 비해서. 사람이 먼저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랬는데 좀 안타깝게도 또 정부가 일하는 방식은 또 일하는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번 정부 들어서 가지고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정말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셔서 하셨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사무처라는 것도 지었어요. 사무처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차관급이고 그리고 네. 굉장히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정책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꾼 게 몇 가지 있는데 예컨대 우리는 이제 출산율 얘기 안 하겠다. 뭐 좋아요. 근데 정책이라는 거는 펼치면 그 정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럼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거예요? 그러면 평가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학문적으로 또 얘기하면 안 하겠다는 얘기는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방향을 잡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난 정부에 비해서 막 갑자기 바뀐 뭐 정책들이 나오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안타깝고 제가 좀 만일 바람을 말씀드릴 수 있다면 저는 사람들의 본능에 조금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의 본능. 예. 사람들이 그 자기 본능대로 살 수 있다는 게 그게 사람답게 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가장 그렇죠? 본능대로 사는 건데 네. 지금 최근에 이렇게 방송에서도 그렇고 하물며 정부에서도 그런 지금 약간 방향이 지금 나오는데 혼자 살아도 괜찮아 혹은 뭐 아이를 안 낳아도 좋아요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조금 더 바람직한 모습처럼 보여지게 지금 방향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능은 재생산 본능이에요. 혼자 사는 게 본능이 아니라 재생산 본능인데 그거를 못하게 누르는 뭔가를 바꿔줘야지 너 그 본능이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제대로 된 그거는 사회적인 방향은 아니죠. 그러니까 네. 내가 살 수 있는 본능대로 본능이 발현하게 마련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남한테 해를 안 끼치는 선에서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이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스튜디오 밖에서 뛰어들어올 사람들이 몇 명 제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네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 둘을 낳은 사람이니까 저도 아이를 낳고 재생산의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그 이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명분 다 인정하거든요. 아마 교수님도 그럼요. 그거를 무시하는 그거를 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내가 선택에 의해서 자식을 안 낳고 선택에 의해서 결혼을 안 하는 건 존중하지만 결혼하고 싶고 아이를 낳고 싶은데 환경 때문에 그럼요. 제도 때문에 그렇죠. 상황 예. 때문에 하지 못하게 하는 건 그건 나라의 역할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은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국가가 개인의 선택을 한 방향으로 몰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잘못해서 일어난 현상을 이게 옳은 거고 이렇게 가세요라고 말을 하는 건 사실은 잘못된 국가가 거라는 할 거죠. 말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국가가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나 개인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돌을 던진 사람이 할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말엔 동의합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인구가 주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인구가 주는 거에 따라 사람이란 똑똑한 존재니까 산업 구조도 재편되고 다 재편되지만 급격히
인구가 맞습니다. 주는 건 문제가 있고 바로 그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그렇죠. 상황이다. 이렇게 급격히 바뀔 때는요. 네. 개인적인 자원이 있는 사람은 금방금방 바뀌어요. 근데 개인적인 자원이 뭐 없는 사람들은 그 사회의 변화에 아주 직격탄을 맞게 되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그런 그 원인도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외국 이야기 해주셨어요. 지금 오늘 기사에 보면 다문화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청소년 인구는 줄었는데. 네. 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외국 사람들을 이제 우리의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구를 늘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네. 개인적인 생각 말고요. 네네. 인구학을 공부한 박사로서 네네. 그게 하나의 대안이 됩니까? 제가 질문을 하면서 조금 이상한데. 예, 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네. 그게 일단은 사람의 숫자로만 보면은 당연히 그게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줄어요?가 질문이어야 됩니다. 예, 우리나라 인구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가 5,001만 명으로 최정점을 찍었지만 2030년이 되면 갑자기 확 줄어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잘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인구 줄 그런다고 거라고. 했잖아요. 아닙니다. 2030년까지 우리나라의 인구는 약 70만 명 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거의 줄지 않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040년이 되면 한 300만 명 줍니다. 그 다음부터 확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의 10년 동안 우리가 외국인을 뭐 빨리 받아야 돼요 이런 걸 준비할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이렇게 변화되는 인구가 앞으로 10년 동안 우리한테는 아직도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 동안에 어떤 식으로 한국 사회를 재조직할 거냐 이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외국인이 필요해요.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질문이 이상하다고 말한 게 그거였어요. 제가 네. 그 외국인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대상이고 사람인데 네, 네. 그걸 하나의 좀 대상화시킨 것 네, 같아서 네. 제 질문이 이상하다고 네.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인구수로 늘리는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를 재편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외국 인력이 필요하고 외국 분들이 한국에서 사주시고 싶으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외국인을 받아야 된다. 네. 우리가 인구가 주니까 우리가 외국인이 도구예요. 도구가 아니죠.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회가 살기 좋으면 당연히 들어오실 거예요. 예, 이거 근데 우리가 아무리 뭐 외국인을 받아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회에 살기가 안 좋으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실까요? 절대 오실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지면 우리나라 국민들도 아이를 낳고 그럼요. 외국 사람들도 이민 오고 싶어지고 그렇죠. 그러면 네. 인구 문제는 해결되네요. 그럼요. 그게 바로 유럽의 모습하고 그다음에 아하. 미국의 모습인 네. 교수님이 왜 인구 박사인지 알겠어요. 인구학 박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인구 박사인 이유가 인구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학문으로 안 들리고 굉장히 재밌는 사람 사는 이야기로 네, 들려요. 네, 네. 앞으로 인구학 박사라고 하지 마시고 인구 박사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자타공인 최고의 인구 박사 서울대 조영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